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우리 식탁에서는 없어서 안 될 계란. 이 계란에서 개나 고양이의 진드기를 잡는 데 쓰이는 살충제가 검출되면서 가정의 식탁뿐 아니라 학교 급식에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최근 유럽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이 물질, 국내 계란에서 이번에 처음 검출된 거라고 하는데, 자, 정부에서는 지금 살충제 계란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까지 마치기로 한 상태인데, 이 와중에 살충제 계란 농장이 추가 확인되면서 사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계란에서 검출된 이 물질 정확하게 무엇이고 어느 정도 위험한지 관련해서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덕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이 두 가지라고 하는데 뭐죠? 예, 우선 유럽에서 문제가 됐던 피프로닐이라는 물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조사를 하다가 밝혀낸 비펜트린이라는 물질이 두 종류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바퀴벌레 제거제나 또는 애완용 동물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나 이를 퇴치하는 목적으로 쓰는 살충제입니다. 이 살충제인데 유럽에서 검출한 거하고 똑같다고 말씀하셨죠? 예, 피프로닐이라는 그 피프로닐. 그렇다면은 유럽에서도 이 살충제를 닭한테 뿌렸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이 피프로닐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살충제입니다. 효과가 꽤 괜찮고, 독성이 비교적 약한 것인데, 이게 1993년에 개발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비펜트린 같은 거는 천연물을 흉내내서 만든 살충제고, 예.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비교적 낯선 살충제이기 때문에, 예. 식용으로 사용하는 가축에는 아직 사용을 허가하지 않은 그런 상태의 살충제인데, 일부 양계장에서 이거를 닭에 기생하는 벼룩이나 진드기를 퇴치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용 허가가 안 된 거를 사용했다. 그렇죠. 금지됐다기보다는 사용이 예. 허가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그러면은 유럽도 마찬가지인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용 허가가 아직 안 됐다라면 실제로 허용 기준치도 제대로 설정이 안 돼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게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치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고요. 그러나 이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코덱스라는 국제기구가 있습니다. 예. 식품 안전을 책임지는 기구인데 거기서는 만약을 위해서 이 알려진 독성 자료를 가지고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예. 0.02 ppm이라고 설정을 해놨고, 예. 하루 1일 섭취 허용량, TDI라고 그러는데, 하루에 0.002mg, 몸무게 1kg당 0.0002mg은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기준을 설정해놨습니다. 국제적으로. 예. 참고로 비펜트린이라는 살충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가축용 살충제로도 허용이 되어 있고요. 예.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잔류 허용 기준은 피프로닐보다 더 낮은 0.01 ppm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프로닐은 독성면에서 코덱스의 분석에 의하면 독성면에서는 비펜트린보다는 조금 덜 독한 물질인데. 예. 아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예. 이런 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고, 예.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사가 이거를 가축용 살충제로 판매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허가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통 이건 어디 있어요? 보통 이제 가축이 아니고 애완동물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에서 바퀴벌레 퇴치용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축과 애완동물이 다르죠. 용도가 다르니까. 예. 1kg당 0.002. 그거 숫자는 굉장히 복잡한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달걀의 오염도 정도로 보면은,
하루에 한 성인의 경우 몸무게 60kg인 성인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0.1. 7개 정도는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 검출된 양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 성인이 계란을 6, 7개를 먹어도 된다. 예. 뭐 6, 7개는 그 보디빌딩 하시는 분 아니면은 뭐 그렇게 6, 7개씩 먹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6, 7개를 우리 먹으면 AD분이 6, 7개를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6, 7개를 먹으면 60kg는 더 나가 보여요, 근데. 그렇죠. 예. 반드시 병에 그 문제가 생긴다는 게 아니라 아. 그 이상을 먹으면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때 문제가 메스꺼움, 구토, 어지러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아. 그리고 일부 언론에서 발암물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발암성은 하루 이틀 먹어가지고 그 암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예. 암은 그 만성 질환입니다. 예. 이 비펜트린이라는 경우, 비펜트린의 경우에는 동물에서 암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정도로 지금 추정되는 물질이고 발암물질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펜트린이나 아니면 또 다른 거 뭐 하나 뭐였었죠? 피프로닐. 피프로닐이요. 예. 요 두 가지가 아직은 그 검출이 됐지만 예. 이게 뭐 심각한 우려할 정도의 양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도 그렇습니다. 되겠군요. 그리고 예,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에는 이 문제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째는 피프로닐이라고 하는 그 살충제의 경우에는 예. 우리가 제도적으로 가축이나 가금류에 사용하도록 허가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가가 안 된 그 살충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죠. 예. 위험해서 문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아하, 않았기 때문에 문제인 그렇죠. 겁니다. 그래서 이 피프로닐이 검출된 달걀은 그 아깝지만 폐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 집안에서도 만약에 구입해 두신 게 있다 그러면은 폐기를 하시는 게 마땅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비펜트린이라는 경우에는 허용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일부 달걀이 허용 기준을 넘은 경우가 있어요. 예. 그거는 또 역시 그 법 제도적인 입장에서 폐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지금 6곳에 지금 문제가 발견이 됐는데 6곳의 예. 양계장에서 그중에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입니다. 예. 친환경 인증은 원래 항생제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다른 동물 약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예. 그러니까 인증 조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계장에서 나온 달걀도 위험해서가 아니라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환경 인증이라는 거 이것도 그러니까 살충제가 아니라 이게 뭐로 친환경인지 친환경 인증 제도는 정부가 이제 좋은 취지로 시작한 건데요. 예. 다 알려져 있다시피 일반적인 산란계 양계장은 밀집 사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 친환경 양계장은 밀집 사육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닭을 방사를 하고 좀 더 넓은 공간에서 키우고 그다음에 살충제나 이런 동물의약품을 쓰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닭들이 이 전염병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전염병 예방약을 쓰지 않는 그런 양계장들을 정부가 친환경 양계장으로 지정을 해주고 인증을 해주고 그 양계장에서 출하되는 달걀은 한 40% 내지 50%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친환경 그러니까 이 친환경 인증을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설기관에서 해주는 거라고. 정부가 사설기관에다가 위탁을 한 거죠. 지금 전국에 1,700여 곳의 양계장이 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정도가 지금 이 친환경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난발을 한 거죠. 관리는 안 하고 제대로 관리는 안 하고 예. 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어떻게 정부가 직접 하든지 아니면 아예 이 친환경 이거를 인증을 취소를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정말 글쎄요. 소비자들이 40%나 비싼 값을 치르고 사 드셨을 적에 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이 달걀 사태는 예.
국민 건강에 위협이 돼서 직접적으로 위협이 된다기보다는 이 살충제를 비롯한 동물 그 약품의 관리가 농림식품부 소관인데 이 부분이 엉망이 됐고 그다음에 그 농림식품부의 친환경 양계장 관리가 엉망이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그 출하가 돼가지고 이 슈퍼 같은데 이제 식품상을 통해서 달걀이 유통되는 과정에서는 잔류 그 농약 그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약 잔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의 관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림식품부의 그 살충제 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그 양계장 관리가 무너졌고, 그다음에 식약처의 그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지키는 관리하는 제도가 무너진 겁니다. 교수님, 그 살충제 말이에요. 이거 이제 그 이 잡느라고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닭고기는 괜찮아요, 그러면? 닭고기도 이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정부의 발표는 이런 겁니다. 지금 그 양계 산업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장하고 그다음에 닭고기를 생산하는 육계 농장으로 분리가 돼 있는데 육계 농장은 보통 한 달 내지 2달 정도 키워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한 달에서 2달이요? 병아리를? 병아리를 그 정도 키우면은 그 튀김용으로 나가고 삼계탕용으로 나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걀을 낳는 산란계는 보통 1년에서 한 1년 반, 길게는 한 2년 정도 키우고 잡아먹습니다. 근데 정부의 발표는 이런 겁니다. 육계는 그 사육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걸 안 쓴다. 근데 좀 납득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린 닭은 이가 어린 닭은 안 가고 닭 큰 닭만 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줘야 됩니다, 정부가. 만약에 이가 어린 닭한테 안 간다면 그건 굉장히 양심적인 일이죠. 얘는 아직 어리니까 내가 여기에 붙으면 안 되겠구나. 물론 이제 정부 발표는 이 육계 농장은 산란계 농장과 같은 정도의 그 밀집 사육을 하지 않습니다. 조금 그 사육 환경이 그 산란계 농장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친환경 양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은 육계 농장도 사실 안심할 수는 없죠. 교수님,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일 말이에요. 육계 농장에서 만일, 가정입니다만, 이런 살충제를 썼다고 했을 때, 고기에 살충제 성분이 남아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이 지금 달걀에 살충제 성분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그, 고기에도 닭의 몸속에 들어있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양계장에서 이 살충제를 그냥 살포를 했으면은, 닭이 그 양계장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살포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닭고기에도 잔류할 가능성이 있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피프로닐이나 비펜트린은 맹독성 그 살충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경우에는 너무 많이 뿌려가지고 그 기준치의 60배를 넘은 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은 엄청나게 오염이 된 상태고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피프로닐은 지금 6군데 중에서 2군데만 피프로닐을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리고 그 정도도 좀 유럽보다 굉장히 약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펜트린은 일부 그 농장에서 조금 과다하게 사용한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육계에서도 문제가 발견될 수는 있지만은 심각하진 않다. 건강을 걱정해야 될 그런 수준은 아닐 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아주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화학과 이덕환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8시 33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캐스터.
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평소 출근길에 비해서 오늘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다 싶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2건의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반포대교 목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후로도 한강대교 목간 지점 3차로에서 승용차 추돌 사고입니다. 이 뒤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차량 정체가 되고 있는데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3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이 구간 강변북로의 경우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 서행인데요. 이 구간 지나는 데는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으로 강서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천호대교 부근부터 영동대교 사이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모두 비슷하게 밀립니다. 반대편 강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가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되고요. 이후로는 여의 하루나들목을 지난 지점에서 시설물 보수 중에 있기 때문에 작업 지점 앞두고 다시 밀리고 또 한강대교 부근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지는데요. 강변북로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양화대교, 마포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조금 짧은 구간에서만 밀립니다. 이 고속도로 중에서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일산 가는 길, 장수에서 송내와 노오지에서 김포요금소까지 6km 구간 밀리고요. 더 가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광암터널에서 서하남, 송파에서 판교까지 16km 구간 속도 떨어집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방금 전에 서강대학교 이덕환 교수님하고 얘기를 좀 해봐서 알아봤는데, 네. 이 친환경 인증받은 거, 이건 살충제 개나라고 확인된 6곳 중에, 농장 6곳 중에 5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덕환 교수님. 맞습니다. 네. 이 친환경도 그렇고, 달걀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다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그포비아라는 말까지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예. 어제 4곳에서 추가로 이제 살충제 성분이 검출이 돼서 6개 농장으로 늘었는데 5곳이 정부의 그 위탁을 받은 민간기관으로부터 친환경 인증 마크를 받은 곳이죠. 우리 친환경이라고 하면 돈 더 주고 친환경 계란 먹잖아요. 그렇죠. 그 이왕 조금 더 비싼에도 불구하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우리 집은 친환경 안 먹었어요. 아, 역시 현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선견지명이 있으신 거고요. 근데 친환경 인증을 받은 곳이 이제 다 천차만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이번에 살충제든 어떤 농약이든 화학비료든 쓰지 않는 곳은 1,456개 이제 그 산란계를 키우는 농가 중에 15곳. 그러니까 100곳 중에 한 곳,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인증을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진짜 그야말로 자연산 비료만 주고 뭐 살충제를 안 뿌리니까. 그런데 이제 다른 또 친환경 인증이 있는 거죠. 친환경 인증하는 곳이 39개의 민간기관이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제 이런 건 이제 항생제를 쓰지 않는. 병원도 우리 항생제 쓰지 않으면 항생제 쓰지 않는 병원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항생제라는 것만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이게 1,456개의 농장 중에 760개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먹는 계란의 절반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친환경 인증이 뭐냐? 무항생제지 무살충제는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항생제가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아니, 살충제하고 항생제 고르라 그러면. 내성을 키울 수 있으니까요. 예. 뭐 항생제도 남용하면 나쁘지만. 물론 그래도 살충제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항생제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항생제가 없는 계란이라는 건데 항생제를 안 쓰는 탭이나 사료를 쓴다는 거죠. 이게 친환경 계란으로 다들 알고 있다는 거고요. 왜 이렇게 됐냐. 농식품부가 다 관리하면 좋겠지만 인력이 모자라고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민간에 위탁을 했던 거고 지금 관리 감독만 하는 건데 이제 계란도 못 믿고 닭은 어떠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닭 육개는 안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뭐 어제 식약처장이 보겠다라고 하지만 계란 보는데도 좀 이렇게 오래 걸리고 일파만파 되는데 그것까지 볼 수 있을지는 사실상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 가장 핵심은 또 하나는 물론 친환경 그것도 있습니다만 한국형 밀집
사육 이거 아니겠어요? 이게 원래 이 닭이 모래로 목욕해가지고 이를 잡는다고 맞습니다. 그러는데. 자연산으로 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공간조차 허락하지 않게 따닥따닥 붙여서 한국 사람들도 다 아파트에 고층 빌딩에 모여 사는 것처럼 이 닭도 똑같은 형태로 몇 층에 있어서 딱 정확하게 A4 용지의 3분의 2 크기만한 게 딱 자기만의 공간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외에는 발 디딜 틈 없다라고 하는 게 딱 맞습니다. 이게 닭장, 이런 양계장, 산란개를 키우는 이런 농가만 그러냐. 우리 계속 경험해서 알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 이 한국형 응급실에 정말 이 밀도 높은 그 환자의 치료 시설 그때 문제가 됐었고 AI 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감염과 전염 속도가 너무 빨랐다라는 건데 이번에 살충제 달걀 사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뭐 정말 A4 용지 조그만 데서 다 키우니까 뭐 서로 진드기를 제거하기는커녕 계속 옮기는 거죠. 내가 나한테 있으면 바로 옆에 옮기고 그러면서 이 피해를 더 키웠다라는 거고요. 더욱 최근에 또 이 무더위 고온 다습한 무더위가 있었잖아요. 이게 이 살충제 성분의 어떤 살충제를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자연산 흙목욕, 모래목욕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됐다. 이렇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죠. 아니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죠. 물론 이제 스님들은 안 잡수시지만 이 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최소한도 고기를 먹을 때 먹더라도 이 동물들이 좀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공장이지 이게 무슨 생물 키우는 데가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거. 좀 원가 관리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뭐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한국형 그 빨리빨리 속도에 맞추려다 보니까 산란 촉진제도 맞추고 성장 촉진제도 맞추고 계속해서 이렇게 거의 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상 말씀하신 공장에서 뽑아내는 거하고 거의 비슷한 거죠. 전 그러가 깜짝 놀랐어요. 이덕환 교수님이 한두 달 정도 키워가지고 6개 출하한다는 얘기 듣고서 깜짝 놀랐는데. 한국형 치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사실. 아이고, 이거 참. 자, 그리고 정부가 내년 7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죠? 시기가 그동안 특정되지 않았었는데 내년 7월로 확정이 돼서 저는 예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부터 만 5세니까 너무 딱 넘습니다. 커트라인이 걸렸고요. 2012년 8월생 이후 8월 이후 출생자부터 이제 혜택을 받고 월 10만 원이고 그 자녀 수에 관계없이 3명이면 30만 원을 받는 거고요. 0세에서 5세 사이 아동이 있으면 그리고 부모의 자녀에도 소득도 관계가 없고 그리고 기존에 이미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던 양육수당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도 10만 원 더 이것과 별도로 또 준다는 거고요. 이제 5년간 필요 예산이 한 13조 4천억 원 정도 된다라고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거는 저출산을 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니까요. 근데 저출산 이거 한다고 저출산이 극복될까요? 그렇진 않죠. 당연히 그렇진 않죠. 진짜 문제는 뭐냐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 초등학교 다닐 때 사교육비거든요. 맞습니다. 그 사교육비 대신해서 뭐 이제 이 증권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지만 차라리 펀드에 넣어줘라. 나도 얘기 들었어요. 네, 그걸 차라리 나중에 결혼을 하든 뭐 독립을 할 때 분가를 할 때 돈을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 65세 이상한테 주는 기초연금액 또 5만 원 오르죠. 맞습니다. 이건 내년 4월부터고요. 현재 이제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 그 노인 인구들에게 월 20만 6,050원을 주는데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올리고요. 2021년 4월부터는 월 3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출산율은 줄어서 아동수당을 받는 인구는 줄게 되는데 이 기초연금을 받는 인구는 계속 늘잖아요. 노령화, 고령화가 되면서. 그래서 현재 지급 대상자가 495만 명인데 이게 5년 후 2022년이면 628만 명 정도로 한 20% 이상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지금 거의 50%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10조 5천억 원에서 이건 2020년 되면 20조로 늘어나는 건데 야당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죠. 다 좋다. 선물 주는 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근데 이거 문타클로스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산타클로스를 하고 그럼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재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는 없으니까 앞으로 이거 법을 다 바꿔야 될 문제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 국회에서 약간의 어떤 좀 진통이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파리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이 사자에서 팔자 우위로 돌아섰다고요. 이 효과가 있다는 얘기네요. 정말 이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집을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척도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냐 매도자 우위 시장이냐. 지금은 이제 매도세가 크다는 거죠. 그전까지는 매수세,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서 네. 부동산을 가면 그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깎을 수 없는데 지금 가면 다 깎을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지금은 대출을 받기가 힘든 세상이 된 거죠. 파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예. 세금과 대출과 청약으로 집값을 잡겠다라는 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게 지표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KB국민은행의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7일 기준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딱 5일 후에 95.7로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우위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12주 만에 이랬다는 거고요. 바로 직전 주만 해도 매수 우위 시장 그 지수가 148.7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만큼 파리 대책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되게 효과가 예. 있었다는 거고요. 매수세를 잠재우고 집을 팔아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년 다주택자 갭 투자자들은 내년 4월까지 어떻게든 결정을 내야 되잖아요. 아니면 세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임대소득자로 전환하던가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매수자 매도자를 보여주는 이 지표에 그대로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거죠. 아파트값 더 떨어져야 돼요. 이거. 맞습니다. 예. 거품이 심한 지역이 참 많으니까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느 정도 시장의 조정이 필요하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저희가 오늘 1부, 2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에 관한 여야의 입장 들어봤죠.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대통령 기자회견도 시작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역사 속에 큰 의미를 가진 연설들, 어떠한 것이 있을지 역사학자 정유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좀 있으면 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없었던 건가요? 없었다라는 것보다는 있기는 있었지만 일방적인 것이 그렇죠.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답 질문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좀 담화만 하는 그런 형태. 근데 그건 사실 회견이 있었죠. 아니죠. 그렇죠. 예, 회견 담화문 발표지 이게 무슨 회견이에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8.15 경축사 연설도 있었고 하는데 옛날에 왕이 연설을 했다라는 얘기는 못 들어. 세종대왕의 연설문을 보면 이런 건 못 들어봤거든요.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대중 민주주의와 관련되어 있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통 연설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냐면은 이제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때부터 쓰기 시작해요. 그 이전에는 연설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거의 안 쓰이던 말이었고요. 예. 미국에서도 이제 대통령제,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연설, 무슨 왕의 연설 이런 말 없지 않습니까? 예. 왕이 하던 말은 이제 말로써 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말을 하면 그걸 글로 옮겨서 백성들에게 공포를 했기 때문에 예. 글의 성격에 따라서 명령, 지시의 성격을 지니면 이제 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권면, 훈계 이런 의미를 지니면은 이제 윤음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말은 조서나 윤음으로 백성들에게 전파가 됐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좀 관행이 남아서 저는 관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선 총독부 시절에 조선 총독 그리고 우리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대통령들이 질문은 안 받고 일방적으로 훈계도 아니고 이제 일종의 좀 권면도 아니고 좀 묘하게 이제 국민들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내용들 그걸 담화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말씀 자료 이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특히 박정희 정권 때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대통령 담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좀 정권이 권위주의적 성격을 지니면. 담화문, 뭐, 포고령, 뭐, 그거 다 있었죠. 포고령은 이제 지시가 해당하는 것이고, 담화는 이제 의견 표명이죠. 비상기염도 있고, 맨날 긴급조치 있고, 맨날 그랬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좀 권위적 성격을 띠면 토론 또는 회견 이런 형식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하고 많은 담화문 발표가 많았죠.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왜 연설 기록 연설 비서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영어로 스피치라이터라고 그러잖아요. 독일어는 레데 슈라이버거든요. 근데 레덴이나 스피치라는 것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게 말하는 거지 연설이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설이라는 게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주 정확한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말 뜻으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이제 뜻을 풀어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초 연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만약에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보자면 왕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만민공동회 당시에 대표 발언을 이제 독립협회에서 의도적으로 사람을 시켜서 이제 발언을 시켜요. 근데 제1차 만민공동회 때는 이제 백목전 상인이 이제 처음에 연설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산원공상 중에 제일 낫다고 해서 두 번째 만민공동회 때는 그 유명한 이제 백정 출신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나는 대한에서 가장 천한 사람이 올지다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연설은 이제 왕이 한 말이 아니고요. 그 시대에 가장 천한 사람이 가장 먼저 연설을 했다. 이게 우리나라 대중집회, 대중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가장 밑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요. 그런 이제 대중이 받아주는 거죠. 솔직히 그 힘 있고 저 왕 같은 사람들은 뭐 굳이 그런 거 하지 않고 방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 하면 뭐 이게 법이 돼가지고 글쎄요. 바로 관보에 적히거나 이제 조서로 적혀가지고 전국에 배포되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니까 그런 말이지만 그게 이제 그 뭐 소통이 없이는 들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식의 법령이요. 근데요. 그 영화 광해를 보면은 말이에요. 영화, 그 영화에서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광해를 보면, 그 광해군이 막 그 피를 토하는 막 그 연설을 하거든요. 그 조정 신하들 앞에 두고. 그렇죠. 이런 거 연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정 신하들 앞에 두고 왕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나친 좀 상상력의 산물이죠. 그 진짜. 원래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뭐 남아이런 중천금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남자의 일원이 중천금이면 왕의 일원은 수십만이거든요. 다이아몬드죠. 그렇죠.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의심스럽거나 좀 그 장래 그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이라면 왕이 먼저 얘기를 꺼내서 뭘 하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신하들을 따로 불러서 독대를 하든가. 조용히. 그렇죠. 너 다 내일 우리 조회할 때 이 얘기를 한번 해라. 그리고 네가 얘기를 하면 너한테 그 책임을 맡길 테니까 네가 해봐라. 그래서 잘못되면 신하한테 책임을 지고 자기는 빠져야죠.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 한마디가 법이 되기 때문에 무슨 편전에서 신하들하고 큰 소리를 내가면서 뭐 자기 소회를 밝히는 굉장히 드물고요. 수십 번씩 스스로 얘기를 하더라도 스스로 다듬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무리가 일지 않겠다라고 판단됐을 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말로 나오는 것들이 보통 이제 윤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역사상 뭐 가장 좀 의미 있는 윤음이다라고 하면 뭐 저라면 세종대왕의 어제 훈민정음. 나란 말씀을 중국에다가 문자로 서로 사마띠아니아스. 그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렀으면 편안케 할 따름입니다. 내가 이거 왜 만들었는지 너희들은. 우리 둘 다 그러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국어를 열심히 했어요. 다 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만들었는지 너희들 열심히 써서 좀 언어 생활, 문자 생활 편하게 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걸 뭐 바로 이제 세종이 직접 만든 글인데 어제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직접 만들었다는 뜻이니까요. 직접 만든 글인데 거기에 담겨 있는 생각이 백성의 이제 답답함을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나란 말 자체에 이제 독립성을 찾겠다고 하는 것, 여러 생각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걸 이제 몇 차례씩 숙고해서 말을 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링컨의 게티스버그에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유명하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 또 그 연설 자료도 유명하잖아요. 이 공통점이 있을 것 같은데 감성을 자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래 연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슨 논설문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나 아마 9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인기 있는 학원 중에 하나가 웅변 학원이었어요. 그렇죠. 아니, 90년대는 좀 모르겠고요. 예. 최소한 70년대는 그랬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정치인들도 웅변조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드물지 않습니까? 근데 요새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목소리 바꾸고 좀 웅변조로 얘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만은. 대선 때. 예, 계셨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삼김시대 지나면서 이제 웅변조 연설이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 뭐가 왜 그랬냐면은 수십만 명의 대중을 모아놓고 여의도 광장이나 이런 데서 선거 유세하던 이런 데서는 굉장히 선동적인 목소리 짧고 단문에 이제 그 웅변조 연설이 필요했는데 이제 방송 연설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웅변조가 사람들 귀를 피곤하게 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부자연스럽고. 예, 매스미디어라든가 이제 목소리를 전달하는 매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뀜에 따라서 연설의 스타일도 바뀌고 스타일만 바뀌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 바뀌면 당연히 내용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직후에 남북전쟁 직후에 이제 그 폐허 속에서 수많은 대중이 모여 있는 곳에서 했던 그런 연설문이라서 짧게 오브 더 피플, 바이 더 피플, 포 더 피플이 나왔다면 이제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이제 오바마 시기 연설은 훨씬 더 좀 자연스럽게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른바 대중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대중과의 소통, 대중과의 이른바 의견 교환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시대에 나오는 것이고 전제주의나 이른바 권위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연설, 일방적인 담화 그것만 봐도 이제 시스템이 민주적으로 더 운영되고 있는가 아니면 좀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그걸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사실 오바마 대통령 연설이 구어체잖아요. 예.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예. 손 행동도 그렇고 그런 게 참 탈권위적이고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탈권위주의적인 동시에 이제 이른바 탈대중 어떻게 보면은 직접 탈현장적인 거죠. 예. 대체로 보면 이제 미디어에서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좁은 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들판에서 이야기하는 스타일하고 좀 전혀 달라지는 그렇죠. 거죠. 예. 참 그래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멋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목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요일인가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화요일 쉬다 보니까 계속 날짜 이 요일이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 금요일이죠, 여러분.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금요일 생각하시면서 힘차게 보내시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